얼마 전 튀르키예가 대놓고 한국을 겨냥해 개발하던 TFX 프로젝트의 전투기 별칭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튀르키예는 터무니없이 서두르는 개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어 모두들 당연히 무리한 일정을 맞추려다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예상을 깨고 튀르키예가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만들어내자 전 세계 방위산업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격도 잠시,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언가 엉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 결과 칸은 어떻게든 하늘만 날았을 뿐 실제로는 함량 미달의 누더기 전투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튀르키예보다는 느리지만 건실한 과정을 거치며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고 있는 KF-21의 주가가 되려 솟구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틈새에서 여전히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의 칸이 한국에 덤볐다가 완전히 KO 당한 상황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모두가 어림도 없다고 말했던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타이칸이 정말로 하늘을 날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럴듯한 껍데기만 만들어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전투기를 이륙시켜서 착륙까지 성공한 것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칸을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향후 KF-21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의 비행 영상에서 포착된 한 장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장담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KF-21 보라매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튀르키예 최초의 국산 5세대 전투기인 칸이 첫 비행을 완료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인근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칸은 230노트의 속도로 최대 8,000피트 고도까지 올라가 13분 동안 비행하며 이상 없이 착륙까지 성공했는데요. 비행 성공 후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은 국산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다. 친구에게는 믿음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칸의 다음 테스트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튀르키예 국민들은 튀르키예 항공산업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칸이 한국의 KF-21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험 비행 단계에 돌입한 칸과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은 큰 개발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먼저 구매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5일 튀르키예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향후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단순 구매를 넘어 칸의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여 칸용 엔진 제작에 협력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소련의 전투기 엔진을 제작했던 방산 기업 모터 시츠를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합류한다면 칸의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잘하면 칸이 KF-21보다 먼저 5세대 전투기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면 KF-21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튀르키예에게 완전히 선점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칸의 비행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칸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전투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장면은 칸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순간 꼬리 날개가 보여준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활주로를 달리던 전투기가 기술을 올리며 이륙하던 순간 전투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륙 시 낮은 속도에서 단숨에 이륙하기 위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하게 만들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칸의 꼬리 날개 움직임이 매우 과하다며 비행 제어 시스템의 조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륙 시 엔진의 힘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칸 전투기가 기체 부피와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실인데요. 칸 시제기의 엔진으로는 임시로 미국의 F-15-16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차후 튀르키예에서 F-110급 국산 엔진을 개발하여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F-110급 엔진으로는 이 거대한 기체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칸은 전투기 중에서도 크기와 폭장량으로 유명한 F-15보다 길이가 1.5m, 날개폭이 1m, 기체 높이가 0.5m나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최대 이륙 중량은 고작 6만 파운드로 같은 엔진을 쓰는 F-15보다도 2만 파운드나 적은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텔스 형태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받는 항력이 증가하기에 같은 출력이어도 F-15보다 기동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덤프트럭에 일반 승용차용 엔진을 장착한 거나 다름없는 일로 무장 탑재량, 속도, 항속거리 등 모든 비행 능력에서 F-15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칸의 전투기 엔진 출력이 지금의 1.3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제니10 역시 무리해서 체급만 늘렸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욕을 치렀었는데 중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투기가 너무나 미완성 상태라는 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권력 안정화를 위한 전시물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체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아무리 시제기라고 하지만 도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얼룩덜룩한 외장을 가지고 있어 정말 급하게 날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 역시 KF-21의 첫 비행 때처럼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했는데요. 비상 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 비행에 나서는 기체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고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랜딩 기어 커버가 없어 애초에 접을 수도 없는 고정식 랜딩 기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착륙 시에도 드래그 슈트를 펼쳐 속도를 줄이는 구식 감속 장치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전혀 완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죠. 이렇게 미완성 상태인 전투기를 무리하게 날린 이유는 현재 차근차근 독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우상화 작업 때문인 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오스만 제국주의를 내세우며 튀르키예의 국수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튀르키예를 더욱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튀르키예 곳곳에 자신의 초상화를 내걸며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마치 북한을 떠오르게 만드는 노골적인 선전물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을 고치고 자신의 권위를 더욱 드높여 합법적 독재화를 진행 중인 에르도안은 더욱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투기 사업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개발 스케줄을 계속해서 단축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은 지난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목을 날릴 뻔한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은 지 1주년이 되는 달이었는데요. 에르도안으로선 튀르키예 국민들이 다시 대지진을 문제 삼지 않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줄 만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가 봐도 미완성인 시제기를 기어코 날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번 시제기 비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어떤 엔진을 탑재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공기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인데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부품인 엔진조차 결정되지 않아 추후에 엔진이 변경된다면 어차피 전투기 설계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해서 임시 엔진을 단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엔진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 엔진만 좋다면 비행기가 상자 모양이어도 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 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튀르키예가 정말 멀쩡한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인지는 초음속 비행 테스트까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S-400 방공체계를 들여오는 치명적인 실책으로 F-35도 잃고 미국의 미운털까지 박힌 튀르키예는 한국처럼 미국제 엔진을 도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제기에는 자국 F-16에서 사용하는 F-110 엔진을 빼다 쓸 수 있었지만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새로운 엔진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손을 잡고 자체적으로 엔진 제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튀르키예의 항공 기술력으론 앞으로 10년 뒤에나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역시 제니10에 러시아제 카피 엔진을 탑재했다가 떨어지는 성능으로 곤욕을 치르며 자국 엔진을 탑재한 진짜 중국 전투기를 완성하기까지 10년이나 더 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가 부족한 건 엔진뿐만이 아닌데요. 날 수 있고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칸을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F-22 랩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해 왔었지만 항전 장비와 센서가 극도로 발달한 지금의 F-35와 교전을 벌인다면 기동성에서 앞선다고 해도 전자전에서 밀려 F-22가 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공중전에 있어 항전 장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 위해서는 스텔스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4가지 핵심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4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도움 없이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KF-21에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죠. 튀르키예 역시 자체적으로 이 4가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나 시제기가 비행을 마친 상황에서도 주요 항전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개발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요구에 따라 개발 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 전투기 설계에서부터 엔진 개발, 항전 장비 개발까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개발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며 차후 개발 기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35 전투기가 이러한 사업 구조로 진행되었다가 미국 방부 역사상 최악의 국방 사업 사례로 남게 되었죠. 지름길이 꼭 빠른 길이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KF-21의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수많은 검증 절차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결국엔 최고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에르도안 한 사람의 뜻으로 일사천리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장은 빨라 보일 수 있지만 그 소갈맹이가 비어있다면 다시 채우는 데에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KF-21 보람의 라이벌이 될 거라 선언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TFX가 얼마 전 시제기의 지상활주 시험까지 마쳤다고 당당하게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KF-21 보람의 시제 1호기가 지난해 6월부터 지상활주 시험에 들어가고 한 달 뒤인 7월 19일 시험 비행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23년 이내로 TFX 시제기의 시험 비행에 들어가겠다던 튀르키예의 호언장담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폴란드 언론에서 튀르키예의 TFX 사업은 대사기극일 수 있다고 지적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TFX의 실물 사진에서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포착된 것인데요. 실패로 점칠되어 있던 튀르키예 무기 개발사들이 재조명되며 의혹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KF-21을 능가할 거라 장담했던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의 군사 언론 디펜스24에서 터키 전투기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의 시제기가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활주로를 이동하는 지상활주 시험을 마쳤다고 전하며 이대로라면 튀르키예가 말한 2023년 시험 비행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튀르키예가 한국의 기록을 깨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던 것보다 빠르게 5세대 전투기의 결과물을 내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과물이 지진으로 위기를 맞이한 튀르키예 정부의 보여주기용 사기극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속화가 대중을 속이기 위해 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프로그램을 이토록 가속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발생한 비극적인 지진과 이와 관련된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와 막대한 세금 지출의 효과를 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튀르키예는 국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현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곧 다가올 선거에서 심판받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한 조크로서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과시하기 위해 껍데기만 그럴듯한 물건을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튀르키예의 TFX 전투기가 사기가 아니라면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덧붙이며 F-35 개발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F-35 구매가 금지되었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어려운 F-16C 현대화에 의존해야 하는 튀르키예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만의 항공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F-35의 공동 개발국 중 하나였던 튀르키예이지만 돌연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결정하며 F-35 프로젝트에서 퇴출되고 F-35 구매도 영구히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방공 미사일인 S-400과 미국의 F-35를 동시 운용할 경우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나 전자신호등 극비 정보가 S-400과 연동된 네트워크로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들과 손을 잡고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었으나 마찬가지로 S-400 도입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사업이 엎어졌었다가 영국의 배사가 재합류하며 간신히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으로 잡혀 있었던 TFX의 첫 비행이 2025년으로 미루어졌었고 지진으로 국가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프로젝트가 또다시 연기될 거라 짐작되고 있었던 와중 갑작스럽게 TFX가 지상주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기사의 내용대로 지진으로 불안정한 튀르키예 정세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선거 등의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기 위한 에르도안 정권의 사기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각국 항공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TFX 시제기가 지상활주 시험을 하는 장면이라는 사진을 공개하며 오히려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TFX의 사진을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전투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진짜일 수 없다는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TFX 전투기의 후방 랜딩 기어 부분을 살펴보면 랜딩 기어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부품들이 보이지 않는 엉성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지상에서 굴러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임시로 바퀴를 달아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방 랜딩 기어와는 다르게 후방 랜딩 기어에는 도어도 보이지 않아 수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박람회에서 튀르키예 측에서 공개했던 TFX의 모관 모형과 활주로의 시제기를 비교해보면 공기 흡입구와 동체 형상이 확연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하게 보였던 후방 랜딩 기어의 위치조차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투기 설계를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막말로 튀르키예에서 외계인이라도 데려왔어야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증거들로 인해 튀르키예의 욕심으로 인해 또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방산 기술력은 한국에 비해 20년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처럼 군사 강국이자 방산 강국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을 노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과 달리 한 대라도 팔기 위해 애쓰던 시절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 튀르키예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K9 자주포의 튀르키예 현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렇게 K9 자주포의 튀르키예 파생형인 T155프루트나 자주포가 탄생했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T155프루트나 자주포를 들고 방산 수출에 나섰지만 명백한 상위호환 무기인 K9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수출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K9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어도 모자랐을 판에 차별점을 두겠다고 포탑 설계를 새로 하고 규격을 다르게 만들어 K9과 유사한데 기술력이 떨어지고 장비 호환도 되지 않는 애매한 무기가 탄생해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튀르키예군이 시리아를 공습하며 프루트나 자주포가 포격할 때 독자적으로 설계한 포신이 반동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수출 시도들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유럽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입찰할 때 프루트나는 자격조차 얻지 못했었습니다. 섣부른 기술 이전으로 인해 강력한 경쟁자가 될지도 몰랐던 튀르키예 자주포였지만 한국의 K9 자주포가 높은 기술 격차로 확실한 성능 우위를 보여주었고 오히려 프루트나가 K9 파생형으로서 최초의 실전 사례를 남겨준 덕분에 K9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은 튀르키예는 K2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알타이 전차와 한국을 그대로 따라해 자체 제작한 항공기들로 다시 한번 무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도 역시 성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프로기 KT-1 웅비,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로 항공기술력을 축적하고 마침내 4.5세대 전투기 KF-21을 완성할 수 있었던 한국처럼 튀르키예 역시 이와 매우 흡사한 항공발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KT-1 웅비와 매우 흡사한 프로 훈련기인 휴르커스를 개발한 튀르키예는 이후 T-50과 매우 흡사한 제트 훈련기인 휴르제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F-X 사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똑 닮은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TF-X까지 시작했었죠. 다만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저 중에 제대로 완성된 튀르키예 항공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일하게 비행이 확인된 기체인 휴르커스는 시제기단 4기만 생산되는데 그쳤었고 T-50의 라이벌이 될 거라던 휴르제트 훈련기는 아직 이륙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겨우 지상활주 시험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전투기의 조립과 도색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를 따라 간신히 움직이게만 만들고 환호하는 모습에 이 또한 에르도안 정권의 프로파간다용으로 억지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결과물들은 튀르키예의 항공기술력이 외국 항공기업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을 상대로 저렴한 튀르키예의 중형 무인기 바이락타르가 활약하며
튀르키예의 항공 기술력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며 러시아군이 대응 체계를 확립한 현재 한계를 드러낸 바이락타르는 러시아 방공망에 무력하게 격추당하며 정찰 임무만 간신히 수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RC 수준의 무인기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항공기술의 정점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이립이 반박하기에도 우스운 주장이었죠. 튀르키예의 다음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의 미래가 걸린 KF-21 사업이 또 다시 큰 기로에 섰습니다. 블록 제로의 마지막 생산분인 시제 6호기까지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탄탄대로와 같은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 KF-21. 하지만 딱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인니와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내년에 대량 양산을 앞둔 상태에서 인니가 구매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블록 1 50대의 수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양산 계획과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 계속해서 인니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재촉해왔고 인니도 지난 6월 안까지는 그 대답을 주겠다고 반응했었죠. 그리고는 7월로 넘어오도록 인니는 협상 테이블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인니 국방장관이 공식석상에서 KF-21 대금은 어떻게든 내겠다고 말한 원론적인 구절뿐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한국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긋지긋한 버티기를 이어가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리고 인니가 약속한 기일을 넘기고 나자 인니 언론들은 마치 재발절인 도둑처럼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필이면 한국의 목에 탁 걸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뜬금없게도 튀르키예의 이름이 거론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드물게도 한국도 인니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니 측에서 마치 단판이라도 지으려는 양 한국의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KF-21이 무장 분리 실험에 성공했을 즈음이죠. KF-21의 성공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가 확신이 생기고서야 투자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이 지나 7월이 되도록 인니 측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3일 방사청은 공식석상에서 인니가 또 다시 약속을 어겼다고 밝히기에 이릅니다. 유형근 방사청 공보담당관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아 인니 측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고도 인니 내부에는 나름대로 KF-21에 대해 기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금 문제로 인해 KF-21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자 언론 등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정부와 군의 입맛에 맞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보도도 있었죠. 그 논리는 다양했습니다. KF-21이 없어도 라팔이 있다. KF-21의 성능이 사실은 별로다 등등 KF-21이 없어도 될 이유들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중간에 나타나서 KF-21과 한국에 대한 폭로를 하며 이간질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사실 인니와 마찬가지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뻔했던 나라입니다. 지난 2010년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 합류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거쳤고 이듬해인 2011년 10월에는 튀르키예 측에서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사업 참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선보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로 이를 달성하려면 튀르키예가 개발 과정 전후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가 한국에 요구한 지분율은 30에서 40%. 이 정도 지분이면 KF-21을 자국 기술이 들어간 합작 전투기라고 홍보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이 잘 안 되면 먼저 프로젝트에 합류해 있던 인니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요구했던 것은 지분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 육군의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 자국산 헬기인 T-129 망구스타를 채택할 것, 도입 수량 일부를 현지 생산할 것 등을 요구했죠. 이는 한국이 현재 인니와 계약한 것보다도 훨씬 무리가 심한 조건이었고 한국은 당연히 이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한국에게 필요했던 것은 4.5세대 이상의 고성능 전투기와 대규모 사업의 위험 분산을 해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국산으로 홍보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까지 고성능일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정도의 전투기에다가 많은 위험 분담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득만 취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를 계기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고 튀르키예는 그 뒤 TFX라는 전투기 독자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 튀르키예는 어떻게든 국가 창립 100주년인 올해 칸으로 명명된 전투기를 선보이며 TFX 프로젝트의 결실을 과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프로끼 이상의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10여 년 사이에 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실물을 드러낸 칸도 그 진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칸으로도 튀르키예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칸을 필두로 한방산쇼를 국가 창립 100주년이라는 타이밍에 선보인 것으로 독재를 이어오던 에르도안이 지진 등의 사건 사고로 인한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칸은 그 진위를 떠나서 존재 자체로 KF-21의 경쟁 기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칸이 주장하는 대로의 성능이 나오기만 한다면야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기에 혹해 줄을 갈아탈 속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인니입니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쓰던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한국에게 줄 분담금으로 프랑스에서 구매한 라팔 전투기 인도까지의 갭을 메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프라보어는 홍보 차원에서 인도네시아가 진행 중인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들도 줄줄이 읊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라팔, 한국의 KF-21, 미국의 F-15EX 등을 말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던 소식이지만 문제는 뜬금없게도 그 뒤에 튀르키예와 TFX의 개발을 함께할지를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니가 제발로 KF-21 프로젝트에서 뛰쳐나가서 TFX로 넘어가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KF-21에 대한 자금 지원도 기술적 지원도 인니로부터 온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한테는 인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대먹는 악질 고객이 떠나주면 고마울 따름이죠. 문제는 상대가 KF-21 프로젝트에서 튕겨나간 이력이 있는 튀르키예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칸의 성공 가능성은 KF-21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튀르키예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인니를 잡기 위해서 튀르키예는 과거 한국과 교섭해본 경험을 이용해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니에게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뒷담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튀르키예는 한국이 절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니에게 어차피 한국과의 계약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는 성향도 비슷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그저 빼먹을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원조국도 아닌 상대에게 무기를 팔면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인니는 그걸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튀르키예한테 전해 듣고 KF-21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리어 한국에게 화를 내면서 비겁한 전략을 쓴다며 비난을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튀르키예가 폭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제공한 미국이 자기들한테 기술을 주는 것이 싫어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튀르키예는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튀르키예는 한국이 또 이런 술수를 인니를 상대로 쓰려는 것이라면서 TFX에 합류하면 그런 일 없이도 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튀르키예는 러시아와의 밀월로 미국의 F-35 개발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한 국가입니다. 뻔히 배신한 선례가 있으면서 기술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철면피가 심합니다. 미국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들면서 미국이 이전하지 않은 핵심 기술을 국산으로 개발해내느라 들인 고생을 떠올려보면 미국은 한국의 프로젝트 운영에 개입할 만큼의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KF-21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 전투기의 판로를 막는 경쟁 기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면 KF-21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KF-21의 존재 자체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기를 개발해낸 한국 방산 독립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과 KF-21을 가지고 소위 밀당을 하려는 것은 이처럼 한국한테 있어서는 심각한 모욕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투기를 사모으면서 금전 관계로 상대 국가를 화나게 하는 인니의 방식은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미래가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다 챙겨가려는 방식으로는 추후 다시금 무기를 도입해야 할 때 인니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런 모욕적인 처사만 아니라면 인니가 TFX 프로젝트로 갈아타는 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인니가 대금을 가지고 거래 상대를 열받게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한때 인니와의 거래에서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고 중국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철도 사업에서 인니에 불량하기 짝이 없는 지급 태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튀르키예도 인니와 거래하는 일이 얼마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인지 겪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발 한국이 더 이상은 존중을 모르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KF-21 개발에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애증의 파트너 인도네시아의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행태에 한국은 이만저만 맘고생을 한 게 아닌데요. 그렇다면 바뀐 인니 정권은 한국과 KF-21 문제를 잘 풀어나갈 의지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새로이 당선된 인물이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권 뒤에서 KF-21에 대한 행동 지침을 좌지우지하던 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대통령 조코 위도도 뒤에 숨어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정책을 통솔하던 인물로 최근 들어 방위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인니에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어 제2통수권자로도 일컬어졌죠. 쥔 권력이 크다 보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조차 그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워의 집권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 세습이라고 말하는데도 국방 관련 정책에서는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실제로 맞아들었고 벌써부터 조금씩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니가 보인 행적으로부터 KF-21 관련 비협조적인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간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이미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제조 기술을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과열되고 있는데요.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한국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해놓고는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떼먹고 온갖 언론 플레이와 뒷공작을 했던 것이 전부 이 인물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프라보워의 명령을 받아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니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T-50 훈련기를 전부 인도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인니가 대금을 내지 않아서 한국 측이 협의하에 납기를 1년 늦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멀쩡히 전투기를 만들어뒀는데 인니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어서 한국이 납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인니에 유예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T-56대에 대한 것으로 고작 이 정도 물량과 금액에도 대금을 미룰 정도면 여태까지 인니와 비슷한 내용의 상호 양해를 몇 번이나 해줬을지 아득할 지경입니다. 인니가 정말로 돈이 없느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인니는 이미 보크 사이트 등 자원을 무기화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한국 보라는 듯이 전투기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작 훈련기 6대의 대금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최근에 꽤 큰 규모의 돈이 굳기도 했습니다. 인니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그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 라팔의 전대 기체 정도로 볼 수 있는 미라주 2000을 카타르로부터 중고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연히 떠올릴 수 있는 발상이라고는 여겨지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작 해야 훈련에 사용할 예정인데다 신품도 아닌 전투기를 너무나도 비싼 값에 사오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라보워는 대부분의 국방 정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추진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중고 미라주권에서만큼은 거스르기가 어려울 만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얼마 전 인니는 미라주 2000의 도입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죠. 따라서 인니는 미라주 2000 도입에 쓰려던 만큼의 금액이 굳었습니다. T-50 대금이나 KF-21 분담금으로 낼 돈이 없다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마침 프라보워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 선언을 할 때쯤이었다는 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니가 여태껏 어떤 한 가지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한국과의 방산 비즈니스를 망쳐왔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중고 미라주 사업은 처음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반발을 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액 규모만 봐도 얼토당토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프라보워는 집권하자마자 그 미라주 사업부터 폐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를
애시당초 미라주 사업 자체가 실제 도입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팔의 훈련용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고 실은 한국의 심기를 긁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한국 측에서 분개할 만한 억지 사업을 벌여 한국이 스스로 인기를 쳐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집권과 동시에 T-50 대금 납부를 미룬 것도 그렇고 이들이 과거 도대체 뭘 믿고 벌였는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얌체 짓이 전부 이러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벌어졌다고 하면 설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발을 빼는 것보다는 한국이 인니를 내치는 편이 좀 더 핑계를 대기 좋습니다. 자기들은 성실히 참여하려고 했지만 한국이 꼬투리를 잡아 일방적으로 쫓아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인니의 목적이 한국을 자극하는 것이었다면 미라주 사업은 왜 바로 철수시켰느냐는 것. 이는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간접적인 수단을 거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이용하는 식으로 돌아서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국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손에 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인니가 KF-21 프로젝트에서 강판당한 다음에는 적절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니가 KF-21 사업 대금을 뻔뻔하게 연체해가면서까지 구매한 나팔과 F-15EX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니는 KF-21 프로젝트의 존재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쟁자인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더 나은 구매 조건을 꿰어냈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미 인니가 모종의 방식으로 적발되지 않은 기술 유출을 계속해왔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이미 훔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매체에선 기술자들이 훔친 KF-21 관련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다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행동에서 이미 인니가 한국에서 훔쳐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투기 자체 개발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니는 이미 한국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를 챙길 만큼 다 챙겼고 이제는 한국이 인니를 강제로 강판시키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요. 최근 구설수가 되었던 사건 하나가 또한 이러한 정황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인니 기술자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이 담겨있는 USB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출고까지 하려고 했다가 덜미가 잡힌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몇 달 정도 지난 사건인데 당시 현장에서 용의자는 붙잡혔고 지금은 유출될 뻔했던 US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잡은 당시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이 측은 USB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건의 전말이 명확해진 뒤에야 이 일을 공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로인지 몰라도 돌연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큰 소란이 일어났고 카이와 방위사업청 측은 상당히 당황했다는 후문인데요. 이 소식이 퍼지자 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KF-21 프로젝트 합류 당시 인니 측이 파견했던 기술 사찰단을 국정원이 몰래 수색했다가 들켜서 외교 문제로 불거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적어도 들켰다는 점에 대해서라도 명백히 한국의 잘못이었는데요. 왜인지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고 넘어가자며 오히려 한국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기술을 배우러 온 입장이라서 한국에 한 수 접어주려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애초부터 인니는 딴맘을 먹고 있었고 언젠가 훗날 이번 기술 유출과 같은 사건을 인니가 일으키면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에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USB 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삼으려는 정황이 보이자 인니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과오를 꼬집으면서 서로 퉁치고 가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USB를 유출하려던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인니는 기술 유출을 일부러 적발당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색대에서 걸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유출시키는 메모리의 개수와 크기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인니 기술자가 적발당한 USB는 8개에 달하고 파일 역시 47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다면 바보죠. 이들은 나 좀 잡아가라고 광고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과 결별할 적당한 계기는 필요한데 마침 기술자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에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으니 일부러 기술 유출을 하고 바로 덜미를 잡힌다면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속내를 빠르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프라보어의 집권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니가 사업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잘만 하면 한국에 타격까지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계기는 카이다가 제기했던 KF-21 최초 양산 대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최초 양산 40대라는 원안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이 숫자는 정말로 반토막이 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삐끗했으면 KF-21의 최초 양산 수량은 20대가 되고 이에 따라 가격 역시 크게 오를 뻔했습니다. 인니는 이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사업에서 하차하고 본래 인니에 팔기로 되어 있던 수량이 증발하게 되면 KF-21 프로젝트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KF-21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인니는 KF-21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전력 강화와 수출길도 물귀신 삼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한국이 인니의 빈자리를 말레이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지역 패권 경쟁의 라이벌 국가들을 통해 메우기라도 하면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사업도 흔들어 놓고 나가는 편이 훨씬 유리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인니가 유난히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러한 계산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들의 속셈에 무력하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인니의 어설픈 계획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게다가 이는 오히려 인니가 파트너국의 자리를 비워줘야 더욱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바로 파트너 국가를 교체하는 것인데요. 마침 그 파트너를 하겠다고 여러 나라가 줄을 선 상태라서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KF-21에 관심을 표현해왔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와 상황이 비슷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한국은 잠재적인 고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니를 경계하기 시작한 방사청은 인니 정권 교체 소식이 전해질 타이밍에 맞춰서 폴란드 관련 소식을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흘렸습니다. 폴란드가 KF-21 구매를 결정한다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참가국으로 취급하여 폴란드 내 방산 업체들 역시 사업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이 선뜻 파트너국 지위를 내어준다고 말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니를 겨냥해 의사표명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이미 이들은 한 차례씩 한국의 사업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한국은 이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이 지닌 오일머니만 있다면 예산 문제로 고작 20대냐 40대냐 하는 사소한 문제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파트너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양산 수량을 메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인니가 꾀하는 대로 인니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해 사업이 휘청이는 일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지금 한국이 언제 인니를 내치는지만 손을 꼽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니가 오산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한국이 별로 애쓰지 않더라도 인니의 자리를 대체할 국가들은 이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기술력의 승리입니다. 인니가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전투기를 잘 만들어둔 덕으로 인니의 흉계를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대로 인니가 한국 곁을 떠나더라도 그건 그냥 KF-21 획득 실패라는 결과로밖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